2017년 가을 충북 옥천휴게소 뒤편 리모델링 철거 현장에서 발견된 오래된 디지털 카메라 한 대가 5년 전 실종 사건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청년이 중년 남성에게 강하게 제압되는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2012년 1월 21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흔적 없이 사라진 서울대생 한진우 군과 유사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중년 남성으로 특정된 인물은 사건 발생 이후 5년 동안 경찰서에서 가장 크게 울고 가장 적극적으로 매달리며 내 아들 찾아달라고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따뜻해야 할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탐욕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억울한 피해자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봉인된 사건 노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진우 군은 과외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 하나로 끼니를 때울 만큼 검소한 청년이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3학년이었던 그는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주 3회 과외를 하며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었죠.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는지 주변 친구들조차 진우는 정말 효자야라며 입을 모았던 겁니다. 2012년 1월 21일 오후 2시 30분 진우는 마지막 과외 수업을 마치고 신촌역 근처 자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죠. 낡은 가죽 가방 속에는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곶감 상자가 정성스럽게 놓였습니다. 지갑 속에는 어머니께 드릴 용돈 30만 원과 왕복 버스표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어요. 그 돈은 한 달 동안 편의점 도시락으로 버티며 모은 전부였습니다. 오후 3시 45분경 진우는 자취방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설 연휴 동안 집을 비울 예정이었기 때문이죠. 룸메이트였던 김성훈 씨의 증언에 따르면 진우는 그날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형, 나 오랜만에 엄마 보러 간다.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고 기다리신대. 진우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그 평범한 일상의 대화가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후 4시 15분 진우는 자취방 문을 나섰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였죠. 건물 1층 편의점 사장님은 진우가 안녕히 계세요. 설 명절 잘 보내세요라며 인사하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참 예의 바른 학생이었는데 라며 안타까워했죠. 오후 4시 32분 진우는 신촌역 2호선 플랫폼에 섰습니다. 역 CCTV에는 검은색 패딩을 입고 낡은 가죽 가방을 맨 진우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는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 메시지였죠. 형, 나 설 연휴 잘 보내고 올게. 엄마 오랜만에 뵈니까 떨린다. 크크. 그 평범한 일상의 문장이 그의 마지막 흔적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후 5시 10분 진우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충북 청주행 버스는 오후 6시 출발 예정이었죠. 버스표는 이미 일주일 전에 예매해둔 상태였습니다. 설 연휴라 표를 구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미리 준비한 겁니다. 터미널 매표소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진우는 예매 확인증을 출력하면서 집에 가는 길이 이렇게 설레는 줄 몰랐네요 라며 환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오후 5시 18분 진우는 터미널 2층 대합실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CCTV 화면 속 그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마도 고향집,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 시각이 전환점이었습니다. 오후 5시 23분 진우 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CCTV에는 진우 군이 전화를 받은 뒤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통화 시간은 1분 47초였습니다. 당시 통화 기록을 추적한 결과 그 전화는 새아버지 강철수에게서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철수는 터미널 근처에서 급하게 전달할 물건이 있다. 엄마가 내 겨울 외투를 챙겨달라고 해서 가져왔어. 5분만 나와봐라며 진우를 밖으로 불러냈던 겁니다. 진우는 의심 없이 가방을 메고 터미널을 나섰죠. 새아버지가 일부러 자신을 위해 서울까지 왔다는 사실에 오히려 미안해했을 겁니다. 오후 5시 28분, 진우는 터미널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출입구 CCTV에는 서두르는 그의 뒷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되었죠. 그 순간이 그의 운명을 갈라놓은 분기점이었습니다. 오후 5시 40분, 터미널 외곽 주차장 CCTV에 희미하게 포착된 장면이 있습니다. 검은색 모닝 차량 옆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었죠. 한 명은 진우, 다른 한 명은 강철수였습니다. 차량 번호판은 각도 때문에 정확히 식별되지 않았지만 그 차가 강철수의 소유였다는 사실은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 두 사람은 약 3분간 차 옆에 서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였어요. 오후 5시 43분, 진우는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모닝은 주차장을 빠져나가 서울 시내를 벗어나기 시작했죠.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차량은 경부 고속도로 방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당시 날씨는 흐렸고 기온은 영하 5도였습니다. 오후 6시 진우가 타야 했던 청주행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좌석 17번 창가 자리는 끝내 비어 있었죠. 옆자리에 앉은 승객은 누가 예약해놓고 안 왔나 보다라며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그 빈자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오후 6시 17분, 진우의 핸드폰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휴대폰 기지국 추적 결과 마지막 신호가 잡힌 위치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죽전 인터체인지 부근이었어요. 그 이후로 진우의 모든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말이죠. 오후 8시 30분 고향집에서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도착 예정 시각인 오후 8시가 훨씬 넘도록 연락이 없었던 겁니다. 왜 전화를 안 받지? 버스에서 자나?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설마 그것이 영원한 이별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오후 9시 30분 어머니는 강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진우가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뭐 들으셨어요? 강철수는 침착한 목소리로 아니, 나도 모르는데 아마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나 보지. 걱정 마, 곧 올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죠. 이미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 후였으니까요. 밤 11시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현장 판단은 성인 실종 가능성이 낮다는 쪽에 기울었고 즉시 대규모 수사로 전환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지연이 결국 초동 대응의 공백으로 남았습니다. 정황상 그 48시간이 진우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수사 기록상 진우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각은 2012년 1월 21일 오후 5시 43분경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완전히 증발해버렸죠.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겁니다. 왜 진우는 새아버지를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강철수는 진우의 어머니와 재혼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겉으로는 매우 다정한 아버지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 10만 원씩을 챙겨주고 대학생활 힘들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며 관심을 보였던 겁니다. 심지어 진우의 생일에는 비싼 운동화를 선물하기도 했죠.
진우는 그런 새아버지를 경계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가면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강철수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진우 명의로 되어 있는 할아버지의 유산, 경기도 이천의 땅 300평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시세로 약 3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었죠. 게다가 진우 앞으로 가입된 사망보험금도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총 4억 5천만 원, 강철수에게는 인생 역전의 기회였던 셈입니다. 정황상 강철수는 진우가 서울에서 혼자 생활한다는 점, 설 연휴라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 추적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터미널 근처에서 만나면 의심받지 않는다는 점을 치밀하게 계산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 잔인한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겁니다. 2012년 1월 23일 오전 10시 진우 실종 48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주 상당경찰서는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담당 형사 박종민 경위는 처음에는 가출이나 친구 집의 묵은 경우라고 판단했죠. 하지만 어머니가 가져온 진우의 일기장을 펼쳐본 순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엄마, 제가 졸업하면 꼭 효도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문장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던 겁니다. 이 학생은 가출할 아이가 아닙니다. 박경희는 즉시 수사팀을 꾸렸어요. 서울 터미널부터 청주까지의 동선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오후 5시 23분 진우가 전화를 받고 터미널을 나서는 장면까지는 확인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터미널 외곽 주차장 CCTV는 해상도가 너무 낮았습니다. 2012년 당시만 해도 CCTV 화질이 지금처럼 선명하지 않았거든요. 희미한 영상 속에서 검은색 차량과 2명의 실루엣만 겨우 식별될 뿐이었죠. 차량 번호판은 각도 문제로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실마리가 될 수 없어라며 수사관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1월 24일 수사팀은 진우의 친구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룸메이트 김성훈 씨는 진우가 최근 고민이 있다거나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설 연휴를 너무 기대하고 있었어요 라고 진술했죠. 과외 학생 학부모도 착하고 성실한 선생님이었는데 왜 갑자기 사라진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진우의 통장 거래 내역도 샅샅이 뒤졌습니다. 마지막 출금은 1월 20일 편의점 ATM에서 인출한 35만 원이었어요. 그 돈으로 어머니 용돈 30만 원과 버스비, 간식비를 준비한 겁니다. 의심스러운 거래는 단 한 건도 없었죠. 경제적 문제로 인한 잠적 가능성은 없습니다라는 게 수사팀의 결론이었습니다. 1월 25일 청주 시내 곳곳에 실종자 전단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생 한진우 군을 찾습니다. 키 175cm, 검은색 패딩 착용, 낡은 가죽 가방 소지 전단지 속 진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보는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누군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죠. 도대체 경찰이 뭐 하는 거야? 내 아들 찾아내라고. 강철수였습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오열하고 있었어요. 담당 순경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정시키려 하자 강철수는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최선? 이게 최선이야? 벌써 나흘이 지났는데 아무 단서도 못 찾았잖아. 강철수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박경희가 급히 달려와 그를 떼어놓았죠. 진정하십시오. 저희도 밤낮 없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철수는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어요. 제발 우리 아들 좀 찾아주세요.
안 그래도 늦둥이 아들인데 마누라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주변 민원인들조차 저 아버지 마음이 오죽하겠어라며 안타까워했죠. 누가 봐도 아들을 잃은 비극의 아버지였던 겁니다. 박경희도 가족분들 심정이 어떠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라며 글을 달랬어요. 그날 이후 강철수는 경찰서를 제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새로운 단서는 없습니까? 라며 다그쳤죠. 심지어 수사회의에까지 참석하겠다고 우겨서 담당 형사들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1월 27일 강철수는 사비를 털어 현상금 500만 원을 내걸었습니다. 진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분께 5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지역신문에 광고까지 냈어요. 동네 사람들은 저 양반 참 의리 있네. 새아들인데도 저렇게까지 하다니라며 칭찬했죠. 하지만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주변 휴게소마다 진우의 사진을 돌렸지만 본 적 없다는 답변뿐이었어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일대 인터체인지 부근 CCTV도 확인했지만 해당 시간대에 지나간 차량이 너무 많아서 특정이 불가능했습니다. 2월 3일 실종 13일째 되던 날 어머니는 방송국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여기 있어. 어디 있니? 제발 돌아와줘. 카메라 앞에서 오열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시청자들도 눈물을 흘렸죠. 그 옆에는 강철수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역시 눈물을 닦으며 진우야, 아빠가 잘못했어. 빨리 돌아와라라고 호소했어요. 방송 이후 제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비슷한 학생을 봤다. 대전역 근처에서 비슷한 옷을 입은 청년을 목격했다. 하지만 모두 오인이었죠. 수사팀은 허탕만 치고 돌아왔습니다. 2월 중순 박경희는 강철수를 참고인 조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실종 사건에서 가족은 필수 조사 대상이었거든요. 1월 21일 오후 5시경 어디 계셨습니까? 강철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집에 있었습니다. 마누라랑 명절 음식 준비하고 있었어요. 진우가 오면 좋아할 갈비찜을 만들고 있었죠. 혹시 진우와 통화하신 적은요? 박경희가 물었습니다. 강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진우가 서울 출발한다는 문자만 받았을 뿐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통화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았어요. 강철수가 가장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3월이 되자 수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에 빠졌습니다. 실종자 사건은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면 미제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박경희는 수사 진행의 한계를 설명했고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강철수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형사님,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진우 어디선가 살아있을 겁니다. 그의 눈에는 진짜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수사관들조차 저 아버지 마음이 찢어지겠다며 안타까워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눈물이 연기였다는 것을, 그 절규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2015년 1월 진우가 사라진 지 정확히 3년이 흘렀습니다. 법적으로 실종자는 5년이 지나면 사망 선고를 신청할 수 있죠. 하지만 강철수는 3년째부터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재산을 정리해야 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2015년 3월 12일 강철수는 진우 명의로 되어 있던 경기도 이천의 땅 300평 매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주저했죠. 여보,
그래도 진우가 돌아올 수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자 위에 남겨주신 땅인데. 강철수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현실을 봐야 해. 벌써 3년이야. 만약 진우가 정말 못 돌아온다면 우리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어? 어머니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간 아들을 기다리며 소진된 심신은 더 이상 판단력을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강철수는 재빨리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냈어요. 실종자의 재산 보호를 위해라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합법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수순이었죠. 5월 28일 이천 땅이 2억 7천만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시세보다 3천만 원이나 낮은 금매였어요. 강철수는 빨리 처분해야 한다며 부동산 중개인을 재촉했던 겁니다. 돈이 통장에 들어온 그날 밤 강철수는 동네 단골 술집에서 지인들에게 소주를 돌렸습니다. 오늘 내가 쏜다. 마음껏 드시게. 술자리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형님, 요새 좀 풀리시나 봐요? 강철수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죠. 아니야, 뭐가 풀려. 아들 잃어버린 마음에 술이나 마시는 거지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번득이고 있었어요. 6월 강철수는 그 돈으로 수입차 중고 BMW 520D를 3,5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사업할 때 체면이 서질하며 동네를 누볐죠. 진우 어머니가 여보, 그래도 너무 비싼 차 아니에요? 라고 하자 강철수는 발끈했습니다. 당신은 몰라. 사업이라는 게 이미지 싸움이야. 이런 차 타고 다녀야 거래처에서 믿고 일을 맡기는 거라고. 7월부터 강철수의 생활은 급격히 화려해졌습니다. 주 3회 골프 연습장을 다니기 시작했고 명품 브랜드 옷으로 옷장을 채웠어요.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 사람 아들 잃어놓고 저렇게 사는 게 맞나? 하지만 강철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우울해한다고 진우가 돌아오나? 차라리 잘 살아서 돌아왔을 때 떳떳한 아버지가 되는 게 낫지라며 오히려 당당했어요. 2016년 1월 21일 진우 실종 4주기였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제사상을 차렸죠. 하지만 강철수는 그날도 골프장에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진우 기일인데. 라는 아내의 전화에 깜빡했네. 미안해, 저녁에 일찍 들어갈게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그는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강철수는 제사 자리에서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진우를 언급하자 그는 산 사람이 우선이라는 취지의 말로 감정을 거칠게 밀어붙이며 대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저 남편이 슬픔을 이상하게 표현하는 거겠지라고 자위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함께 사는 남편이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말이죠. 2016년 8월 강철수는 또 다른 수를 뒀습니다. 진우 명의로 가입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1억 5천만 원짜리 상품이었죠. 실종 5년이 지나면 사망 선고가 가능하니 그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보험사에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 확인했어요. 실종자도 사망 선고 나면 보험금 지급되는 거 맞죠? 보험사 직원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규정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법원의 사망 선고 판결문만 있으면 됩니다. 강철수는 알겠습니다라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의 손에는 이미 사망 선고 신청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 강철수는 동네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통했습니다. 실제로는 특별한 사업체도 없었지만 비싼 차를 몰고 다니며
술값을 크게 쓰는 모습에 사람들은 속았던 겁니다. 강 사장님 잘 나가시네요. 라는 말에 강철수는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라고 답했죠.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변한 모습에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당신 요즘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진우 생각은 안 해요? 강철수는 당신이나 잘해. 죽은 자식 붙들고 평생 울면서 살래?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진우의 방에 들어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대로 보존된 책상, 낡은 교과서들, 서울대 합격증이 걸린 벽면. 진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2017년 1월 21일, 진우 실종 5주기가 다가왔습니다.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었어요. 강철수는 이미 법무사를 선임해 서류를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곧 끝난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되라고 혼잣말을 하는 그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5년간 완벽하게 숨겨왔던 비밀이 곧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악마의 식탁은 곧 무너질 예정이었습니다. 2017년 9월 14일 충북 청주와 서울을 잇는 경부고속도로 옥천휴게소에 공사 인부들이 들어섰습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대규모 공사였죠. 야구 연습장 뒤편 낡은 컨테이너 창고를 철거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어요. 오전 11시 32분 철거 작업 중이던 인부가 컨테이너 내부 틈새에서 비닐봉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내부에는 2000년대 초반형 디지털 카메라 한 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외관은 훼손되지 않았고 메모리 카드도 장착된 상태였습니다. 인부는 즉시 현장 관리자에게 보고했고 관리자 판단으로 카메라 전원을 확인했습니다. 배터리 충전 후 내부 저장 파일이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오래된 범용 충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후 2시경 배터리가 충전되자 카메라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오후 3시 15분 현장 책임자는 사진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액정 화면에 저장 목록이 떴습니다. 사진은 총 247장이었습니다. 인부는 재생 버튼을 눌렀죠. 화면에는 2012년 1월 21일 촬영된 사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은 총 247장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설 연휴 휴게소 풍경이었습니다. 사진 좌측 후면부에 중년 남성이 청년의 상체를 강하게 제압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청년은 검은색 패딩을 착용하고 있었고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촬영 시각은 2012년 1월 21일 오후 6시 23분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촬영 위치는 옥천휴게소 뒤편 야구 연습장 근처였습니다. 소장은 사진을 확인하고 당직 경찰에게 자료 전송을 요청했습니다.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확대해 본 순간 사진을 전달받은 당직 형사는 즉시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를 시도했습니다. 청년의 얼굴 윤곽이 2012년 실종된 한진우 군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1차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박종민 경위에게 보고가 이루어졌고 해당 사건은 재수사 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형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박종민 경위가 달려왔죠. 5년 전 진우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바로 그 형사였습니다. 박경희는 사진을 보자마자 직감했어요. 이거 진우군이다. 즉각 디지털 포렌식 팀이 투입되었습니다.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촬영 날짜와 시각은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죠. 2012년 1월 21일 오후 6시 23분
진우가 실종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포렌식 전문가는 사진 속 인물들을 정밀 분석했어요. 청년의 신장은 약 175cm, 체형은 마른 편, 검은색 패딩의 브랜드까지 특정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진우의 실종 당일 복장과 일치했죠. 그렇다면 청년을 끌고 가는 중년 남성은 누구일까요? 박경희는 5년 전 수사 기록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강철수의 사진과 대조했어요. 체형, 키, 걸음걸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9월 18일 수사팀은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5년 전부터 새아버지를 의심했어야 했습니다. 한 형사가 자책했죠. 박경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시에는 강철수가 가장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의심할 근거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나타난 겁니다. 수사팀은 강철수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결정했죠. 비밀 수사로 진행합니다. 절대 외부에 누설하지 마십시오. 9월 20일 형사들은 강철수의 행적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BMW를 몰고 골프 연습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실종된 아들에 대한 슬픔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9월 23일 오후 4시 강철수는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미행 중이던 형사가 긴장했어요. 무슨 일로 법무사를 찾은 걸까요? 나중에 확인한 결과 진우의 사망 선고 판결문을 받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종 5년이 지나자 강철수는 사망 선고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법무사 사무실 방문은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절차를 확인하기 위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품에 안고 나오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난다. 드디어 끝났어.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자신의 뒤를 형사들이 따라붙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5년간 완벽하게 숨겨왔던 비밀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강철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9월 25일 수사팀은 옥천 휴게소 일대를 정밀 수색했습니다. 야구 연습장 뒤편, 사진 속 정확한 위치를 중심으로 탐문 수사가 벌어졌죠. 2012년 1월 21일 이 근처에서 이상한 일을 목격한 분 계십니까?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당시 휴게소에서 일하던 직원들 대부분이 이미 퇴사한 상태였어요. 목격자를 찾기는 쉽지 않았죠. 그러나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1월 21일 옥천 휴게소 주변 CCTV 기록을 다시 확보했어요. 당시에는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던 영상들이었죠. 최신 영상 복원 기술로 화질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28일 과거 영상에 최신 복원 기법을 적용한 결과 차량의 모델 색상일 형태 스티커 흔적 등 식별 가능한 특징이 여러 개 확보되었습니다. 수사팀은 해당 조건을 기반으로 등록 정보를 좁혀나갔고 결국 그 시간대에 휴게소 인근 동선과 맞물리는 차량이 강철수 명의의 검은색 모닝으로 특정되었습니다. 2010년식 모닝, 검은색. 모든 것이 들어맞았어요. 차량 특정이 완료되자 수사팀은 강철수를 주요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5년간 공백으로 남아있던 동선의 마지막 고리가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5년간 안개 속에 갇혀있던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겁니다. 2017년 10월 2일 오전 9시 청주지방검찰청 수사팀은 강철수의 자택과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5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겁니다. 오전 10시 30분 형사 8명이 강철수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강철수가 문을 열었죠.
무슨 일이십니까? 박경희가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강철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뭐? 무슨 영장이요? 도대체 무슨 일로?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5년간 지켜왔던 평정심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수사팀은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방, 거실, 창고, 심지어 화장실까지 샅샅이 뒤졌죠. 강철수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떨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박경희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한진우 군 실종 사건과 관련된 수사입니다. 그 순간 강철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진우? 진우가 무슨... 저는 그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왜 수사 대상이 됩니까? 하지만 수사팀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12시 15분 집 뒤편 컨테이너 창고에서 낚시 가방 1개가 발견되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가방이었죠. 강철수는 그건 제 낚시 도구입니다. 몇 년 동안 안 쓴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형사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낚시대, 릴, 미끼통이 들어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낚시 가방이었죠. 하지만 감식반은 가방 내부에 루미놀 시약을 분무했습니다. 곧 천 안쪽에서 미세한 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부위는 증거물로 채취되어 국과수로 이송되었습니다. 며칠 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채취된 혈흔 DNA가 피해자 한진우 군과 고도의 일치 판정을 보였습니다. 그럼 DNA 검사로 확인하면 되겠네요. 박경희의 말에 강철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감식팀은 혈흔이 묻은 천 조각을 채취해 증거물로 압수했어요. 오후 2시 강철수의 BMW 차량도 압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트렁크를 열자 깨끗하게 청소된 내부가 드러났죠. 이 차는 언제 샀습니까? 형사가 물었어요. 강철수가 대답했습니다. 2015년 6월쯤요. 중고로 샀습니다. 실종 사건 이후네요. 형사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죠. 트렁크 매트를 드러내고 루미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응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상된 결과였죠. 차량을 바꿔버렸으니까요. 오후 4시 수사팀은 강철수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포렌식 분석이 필요합니다. 강철수는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드릴 수 없습니다라며 버텼어요. 하지만 영장이 있는 상황에서 거부는 무의미했죠. 10월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첫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낚시 가방에서 채취한 혈흔의 DNA를 분석한 결과였어요. 연구원은 보고서를 박경희에게 건넸죠. 피해자 한진우의 DNA와 99.9% 일치합니다. 박경희는 보고서를 꽉 쥐었습니다. 드디어 5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이제 강철수를 구속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확보된 겁니다. 10월 7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철수의 인터넷 검색 기록이 복원되었어요. 삭제된 기록까지 모두 복구된 상태였죠. 수사팀은 검색 기록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1월 15일 실종 신고 후 사망 선고 기간 검색. 1월 17일 시신 없이 사망 선고 가능한가 검색. 1월 19일 사체 유기 방법 검색. 1월 20일 고속도로 휴게소 CCTV 사각지대 검색. 소름이 끼치는 검색 기록들이었습니다. 강철수는 진우를 만나기 일주일 전부터 이미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건 이후의 검색 기록이었어요. 2012년 2월 3일 혈흔 제거 방법 검색. 2월 10일 루미놀 반응 지우는 법 검색. 2015년 2월 28일
실종자 재산 처분 절차 검색. 2016년 8월 12일 사망보험금 청구 서류 검색. 모든 검색 기록이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였습니다. 박경희는 검색 기록을 출력하며 중얼거렸죠. 이 정도면 충분해. 10월 9일 추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강철수가 2012년에 소유했던 검은색 모닝의 행방을 추적했어요. 차량 이력을 조회한 결과 2012년 3월에 폐차장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팀은 당시 폐차장을 찾아갔죠. 하지만 5년이 지난 차량은 이미 고철로 압축되어 흔적도 없었어요. 역시 증거인멸이었군. 형사들은 혀를 찼습니다. 10월 11일 강철수의 은행 거래 내역이 분석되었습니다. 2015년 5월 28일 2억 7천만 원 입금. 2천 땅 매각 대금이었어요. 같은 해 6월 3일 BMW 구입비 3,500만 원 출금. 6월부터 매달 골프장 회원권 결제 내역이 이어졌죠. 돈의 흐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강철수는 아들의 죽음으로 떼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호화 생활을 즐긴 겁니다. 10월 13일 보험사 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철수는 2017년 9월 26일 진우의 사망 선고 판결문을 들고 보험사를 방문했어요. 사망보험금 1억 5천만 원 청구 서류를 제출한 상태였죠. 다행히 아직 지급 전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보험사에 지급 중지를 요청했어요. 이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수사 중입니다. 보험금 지급을 보류해 주십시오. 보험사는 즉시 협조했죠. 10월 15일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DNA 일치, 검색 기록, 차량 이동 경로, 재산 처분 내역, 보험금 청구 시도. 강철수를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였어요. 박경희는 검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합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바로 진행합시다. 과학은 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루미놀 반응, DNA 분석, 디지털 포렌식. 현대 과학 수사 기법이 총동원된 결과였어요. 이제 남은 것은 강철수를 법정에 세우는 일뿐이었습니다. 2017년 10월 16일 오전 6시 청주 상당경찰서 형사들이 강철수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죠. 현관문을 두드리자 강철수가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었어요. 또 뭡니까? 이 새벽에. 박경희가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강철수 씨,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살인? 제가 누굴 죽였다는 겁니까? 그는 소리쳤지만 이미 수갑이 채워지고 있었죠. 오전 9시 강철수는 취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딱딱한 나무 의자, 형광등 불빛, 그리고 맞은편에 앉은 박경희. 5년 전 진우 실종 사건 때 제발 우리 아들 찾아달라며 오열하던 그 남자가 이제는 용의자 신분으로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한진우 군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박경희가 물었습니다. 강철수는 저는 진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실종 당일에도 집에 있었어요 라고 답했죠. 박경희는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어요. 2012년 1월 21일 오후 5시 23분 당신은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기록이 여기 있어요. 강철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대답했죠. 아, 그건 그날 저녁 메뉴 뭐 먹고 싶은지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왜 5년 전 조사 때는 통화한 적 없다고 했습니까? 강철수는 기억이 안 났습니다. 5년 전 일인데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라며 버텼어요. 박경희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옥천휴게소 주차장 CCTV입니다.
당신 차량이 오후 6시 18분에 진입했어요. 화면에는 검은색 모닝의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강철수는 그날 제가 휴게소에 들렀을 수는 있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반박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박경희가 세 번째 증거를 내밀었어요. 휴게소에서 발견된 디지털 카메라 사진이었죠. 강철수가 진우의 뒷덜미를 잡고 끌고 가는 장면이 확대된 사진이었습니다. 강철수는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말했죠. 이건 각도가 이상합니다. 제가 아니에요.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경희는 루미놀 반응 사진을 내밀었어요. 강철수의 낚시 가방에서 푸른빛으로 빛나는 혈흔이 찍혀 있었죠. DNA 검사 결과 한진우의 혈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철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제가 낚시하다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박경희는 멈추지 않았죠. 당신의 휴대전화 검색 기록입니다. 출력된 검색 기록이 강철수 앞에 펼쳐졌어요. 실종 신고 후 사망 선고 기간, 사체 유기 방법, 고속도로, 휴게소 CCTV 사각지대. 한 줄 한 줄이 강철수의 범행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연입니까? 박경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강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후 2시 취조는 계속되었습니다. 강철수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라고요. 박경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수사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관련 물품을 재분류하며 실종 당시 소지품으로 분류됐던 강철수는 편지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 편지는 진우가 어머니께 쓴 마지막 편지였어요. 실종 당일 소지품에서 확인된 것이었죠. 박경희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새아버지와 잘 지낼 테니 걱정 마세요. 저도 이제 어른이 됐어요. 가족이 화목한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합니다. 편지를 다 읽은 박경희는 강철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렇게 당신을 믿었던 아이를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회의 눈물인지 들킨 것에 대한 분노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죠. 오후 4시 강철수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박경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좋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철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제발 그만해요.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박경희는 다시 앉으며 침착하게 말했죠. 할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강철수는 한참을 울먹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냥 만나서 얘기만 하려고 했어요. 자백이 시작된 겁니다. 진우를 터미널에서 불러낸 이유가 뭡니까? 박경희가 물었어요. 강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죠.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채무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진술은 수차례 흔들렸고 수사팀은 금전 동기가 단순한 궁핍이라기보다 탐욕과 계산 쪽에 가까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까지 갚지 않으면 죽는다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우 명의의 재산이 필요했군요. 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진우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려고 했어요. 할아버지 유산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강철수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진우가 거절했습니다.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이라고 함부로 쓸 수 없다고 했어요. 저한테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박경희는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까? 강철수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협박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진우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순간 정신을 잃었어요. 어디서 죽였습니까? 강철수는 떨리는 입술로 답했죠. 휴게소 뒤편, 야구 연습장 근처 창고에서 목을 눌렀습니다. 진우가 저항했지만 제가 힘이 더 셌어요. 취조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강철수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저도 사람입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진우가 나타나서 아빠,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박경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진우의 재산을 다 써버렸군요. BMW도 사고 골프도 치고 강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오후 6시 조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강철수는 모든 범행을 자백했죠. 5년간 완벽하게 숨겨왔던 비밀이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2017년 11월 3일 강철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방청석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언론사 기자들, 동네 주민들, 그리고 5년을 기다린 진우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죠. 오전 10시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곧이어 수갑을 찬 강철수가 들어왔어요. 그는 5년 전 경찰서에서 오열하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초췌하게 마른 얼굴, 풀이 죽은 어깨, 바닥만 응시하는 눈빛이었죠.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강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예,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터져 나왔죠.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철수는 2012년 1월 21일 오후 6시 30분경 충북 옥천군 소재 고속도로 휴게소 뒤편 창고에서 피해자 한진우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습니다. 살해 동기는 피해자 명의의 재산 약 4억 5천만 원을 가로채기 위함이었으며 범행 후 시신을 유기하고 5년간 유족 행세를 하며 재산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어요. 강철수는 고개를 더욱 숙였죠. 진우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증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루미놀 반응 사진, DNA 검사 결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옥천휴게소, CCTV 영상, 디지털 카메라 사진. 하나하나가 강철수의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였어요. 특히 강철수의 검색 기록이 공개될 때 방청객들은 경악했습니다. 사체 유기 방법, 혈흔 제거 방법, 사망보험금 청구 서류.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던 겁니다. 11월 17일 두 번째 공판에서 증인 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진우의 대학 친구 김성훈 씨였어요. 진우는 새아버지를 진짜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우리 아빠가 좋은 분이야라고 자주 말했어요. 증언을 들으며 강철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김성훈 씨는 증언석에서 내려오며 강철수를 노려봤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진우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두 번째 증인은 옥천휴게소 리모델링 공사 인부였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발견한 바로 그 사람이었죠. 카메라를 충전해서 사진을 확인하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만약 그 인부가 카메라를 그냥 버렸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남았을 겁니다. 재판장도 증인의 신고가 진실을 밝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라고 언급했어요. 12월 1일
세 번째 공판에서 피해자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증언석에 앉자마자 눈물을 쏟아냈어요. 재판장님, 저는 5년 동안 아들이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명절마다 진우가 좋아하던 음식을 해놓고 기다렸어요. 혹시라도 돌아올까봐 대문을 잠그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죠. 그런데 제 옆에 있던 사람이 범인이었다니.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어머니는 강철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만도 못한 존재예요. 진우가 당신을 얼마나 따랐는데. 하지만 어머니는 사과를 거부하며 강한 분노와 단절의 의사를 분명히 했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12월 15일 최종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5년간 증거를 인멸하며 유족을 기만했습니다. 피해자의 재산을 탕진하며 호화 생활을 즐긴 점,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도박비 때문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며 감형을 호소했죠. 하지만 재판부는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강철수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밉습니다. 매일 밤 진우가 꿈에 나타나요. 아빠,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강철수는 곧바로 청주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비참한 말로가 시작되었어요. 교도소 내에서 그의 범행이 알려지자 다른 수감자들은 그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범행이 알려지며 그는 강한 배척과 고립을 겪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아무도 그와 같은 테이블에 앉지 않았습니다. 운동 시간에도 혼자였어요. 교도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강철수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진우야, 미안해, 용서해줘라는 잠꼬대를 하며 비명을 질렀죠. 불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어요. 2019년 3월 강철수는 독방에 격리되었습니다. 다른 수감자와의 마찰이 잦았기 때문이었죠. 독방 안에서 그는 더욱 초췌해져 갔습니다. 한때 BMW를 몰며 골프장을 누비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교도소 관계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강철수는 하루하루를 후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로챘던 4억 5천만 원보다 훨씬 비참한 대가를 치르고 있죠. 탐욕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강철수는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교도소 벽 안에서 그는 평생 죗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2018년 3월 17일 진우의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강철수의 자백을 바탕으로 수색팀이 충북 옥천군 야산 깊은 곳을 파헤친 결과였어요. 5년 10개월 만에 아들이 돌아오는 순간이었죠. 국과수 감식 결과 유골은 20대 초반 남성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DNA 대조 검사를 거쳐 한진우 군이 맞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어요. 경찰은 즉시 유가족에게 연락했죠. 진우 어머니는 영안실에서 아들의 유골함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이제라도 집에 가자. 5년 넘게 기다렸던 아들이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뼈만이었어요. 유골과 함께 발견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낡은 가죽 가방, 그 안에는 여전히 곶감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5년이 지나 썩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지만 어머니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죠. 진우가 엄마 주려고 샀던 곶감이에요. 어머니는 가방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접힌 편지 한 장이 더 발견되었어요. 진우가 버스 안에서 쓰려고 준비했던 편지였죠. 물에 젖고 흙이 묻어 글자가 흐릿했지만 몇 줄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졸업하면 꼭 서울로 모셔올게요. 새아버지도 좋은 분이시니까 우리 셋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엄마만 건강하세요. 편지를 읽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착한 아이가, 이렇게 순수한 아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어요. 옆에 있던 형사들도 고개를 돌렸죠. 차마 그 광경을 볼 수 없었던 겁니다. 3월 25일 진우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청주 시내 한 장례식장에는 진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대학 동기들, 과외 학생과 학부모들, 동네 주민들이 조문을 왔죠. 한 친구는 진우는 항상 웃는 얼굴이었어요.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과외 학생 어머니는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공부에 재미를 붙였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라며 눈물을 훔쳤어요. 영정사진 속 진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엄마, 제가 해냈어요. 라며 기뻐하던 그날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진우는 가족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잠든 바로 그 옆자리였죠. 진우야, 이제 편히 쉬어라. 할아버지가 옆에 계시니까 외롭지 않을 거야. 어머니는 매주 묘지를 찾았습니다. 진우가 좋아하던 음식을 가져가 무덤 앞에 놓았어요. 진우야,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사왔어. 많이 먹어. 2018년 5월 어머니는 조용히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철수와의 모든 인연을 끊기로 결심한 겁니다. 법원은 즉시 이혼을 인정했죠. 피고인의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어머니는 강철수가 처분한 진우의 재산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었어요. 2천 땅 매각 대금 2억 7천만 원, BMW 구입비, 골프장 회원권 등 총 3억 원가량을 환수하려는 시도였죠. 법원은 어머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은 원 소유주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강철수 명의의 모든 재산이 압류되었고 경매를 통해 현금화되었어요. 어머니는 그 돈을 진우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한진우 장학재단,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생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죠. 진우가 이루지 못한 꿈을 다른 아이들이 이룰 수 있게 돕고 싶어요. 그게 진우가 원했던 일일 거예요. 어머니는 재단 설립 기념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9년 1월 21일 진우 7주기였습니다. 어머니는 묘지를 찾아 아들에게 말했어요. 진우야, 내 이름으로 올해 5명이 장학금을 받았어. 내가 살아서 이루고 싶었던 일들을 다른 친구들이 대신하고 있단다. 매년 진우의 기일이 되면 장학재단은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장학생들이 모여 진우를 기억하고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했죠. 한진우 선배님의 뜻을 이어받아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어요. 매주 묘지를 찾아 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장학재단 활동을 하며 진우의 이름을 세상에 남기고 있었죠. 사람들은 제게 어떻게 이겨내느냐고 물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겨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를 견디는 거죠. 진우가 하늘에서 엄마 잘 살라고 응원해주는 것 같아서 버티는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사건이 남긴 결론은 단순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보호막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잔인한 배신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배신의 연료가 탐욕일 때 남는 것은 오직 폐허뿐이었습니다. 오늘 가족에게 한 번 더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시간이 어느 날 갑자기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진우는 이제 평화롭게 잠들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곁에서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편안히 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장학금을 받는 후배들을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겠죠. 한진우 군의 영혼이 편안하길, 그리고 남겨진 어머니께 위로가 되길 바라며 봉인된 사건 노트를 마칩니다. 잊혀진 이름들, 사라진 진실, 그날의 흔적들. 봉인된 사건 노트에서 흔적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인된 사건 노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